바로 한 주 만에 돌아온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김두현 기자와 함께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도 알찬 부동산 소식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네, 제가 부동산 소식 많이 기다렸거든요. 표정이 전혀 기다린 표정이 아닌데요? 진심입니다. 저 한동안 부동산 소식을 듣지 못해서 좀 네. 고파 있어요. 이제 재밌는 재테크 소식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연말이 다가오면서 내년 집값 전망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내년 집값 전망을 가져왔습니다. 오. 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이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뭐 한두 달 전만 해도 집값이 정말 오르고 몇 주 연속 상승이라는 이야기가 좀 주를 이뤘는데 최근에 또 하락 국면이 다시 시작이 됐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런 하락 국면이 다시 시작이 되면서 내년 집값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조금 논란이 많은데 연구기관들도 약간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이 있는지 제가 오늘 조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부터 먼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거래는 줄고 있는데 집값도 다시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근데 전세가는 다시 오르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 계속 복합적으로 일어나니까 전망 자체도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그렇네요. 왜 집값이 떨어지는데 전세가는 또 오르고 있구나. 네, 그게 하락 전환하는 이유와 상승 전환하는 이유가 조금 동시에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하락 전환하는 이유는 거래도 가격이 조금 높아졌고 거래가 줄면서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으니까 대출도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격이 떨어지긴 하는데 또 공급 부족 현상이 조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공급 부족 말고도 분양가 원자재 값 상승에 대한 분양가 상승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아,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서 사실 투자자분들도 좀 이렇게 관망세를 좀 유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저도 봤을 때 상승한다고 했다가 최근에 또 하락한다는 기사를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하락 국면에 그래서 들어선 거예요? 하락 국면에 이제 완전히 들어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특례 보금자리론이 이제 사실상 종료가 됐고 가계대출 쪼이기를 다시 정부가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집을 현금으로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거든요. 보통 대출을 내서 사는데 금리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하락 국면에 조금 접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 또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전세값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네. 왜 전세값이 오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새 학기가 시작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이것도 맞습니다. 사실 새학기가 시작되면 좋은 학교 학군으로 보내기 위한 그런 부모들의 수요가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근데 또 하나 주목해 보시면 최근에 아파트 전세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데 네. 문제가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의 전세 사기 때문이었습니다. 아, 제가 생각해도 전세 사기가 너무 많으니까 좀 안전한, 더 내더라도 좀 안전한 곳으로 가고 싶거든요. 네, 빌라 전세 사기나 오피스텔 전세 사기는 시세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전세 시세를 모르는데 내가 너무 높게 들어오는 게 아닐까 그쵸. 이런 불안함이 의문점이 있죠. 있었는데 아파트 시세는 비교적 너무 명확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요자들도 아파트 전세로 다 넘어오기 때문에 수요가 늘면서 아파트의 전세값이 좀 많이 오르고 있는 편입니다. 전세가가 확실히 요 몇 달간 좀 오르고 있다는 걸 저도 좀 체감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럼 내년에는 결국 집값이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네, 그러면 내년 집값 상승을 전망한 연구기관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상승도 나왔고 지금 하락도 나왔다는 거네요? 내년 상승을 예상한 연구기관들은 뭐 소폭 상승하긴 하지만 엄청나게 뭐 몇 년 전에 뭐 대폭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은 아니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먼저 하나금융연구소는 내년에 불안한 반등세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2024년 집값 전망이 금리 인상은 일단 당연히 멈췄고 올해보다 회복세가 내년에는 더욱 나타날 것이라고 봤습니다. 네, 또 다른 상승 전망을 내놓은 곳도 있다고요. 네, 대한건설정책연구원도 하나금융연구소와 비슷한 의견을 냈는데요. 내년에는 불안한 안정세의 부동산 시장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 L자형 횡보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을 한 건데요. 뭐 잠시만요. L자형 횡보세가 무슨 뜻이죠? 소폭 떨어지긴 하겠지만 이렇게 일자로 쭉 유지된다는 건데 이게 횡보세가 오를 경우도 있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쉽게 하면 기준점 위에서 이렇게 계속 횡보한다는 게 약간 횡보세거든요. 박스권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증권에서는 약간 박스권이라고 보셔도 네네. 됩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수도권 집값은 1% 내외, 전세값은 2% 내외로 상승할 것으로 봤습니다. 가격이 조금 상승해서 높은 가격대가 형성되면 거래가 줄면서 다시 횡보세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한 거죠.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상승세를 전망한 것은 아닌데 가격이 비싸서 거래가 안 되면 집값도 하락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가격이 비싸서 거래가 되지 않으면 집값이 하락하는데 여기 두 연구소는 주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하기도 했는데 공급 부족 문제를 조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삼았습니다. 아, 그렇네요. 공급 자체가 지금 그럼 많이 부족한 상황인가요? 네, 공급이 일단 원자재 값이 많이 올랐고 건설사들도 수익이 나질 않으면서 재건축, 재개발 수주를 하지가 않고 그러면 정비 사업으로 대한 공급도 부족해지고 아파트에 대한 수익성이 나지 않으면서 아파트 자체를 짓지 않다 보니까 이런 공급 부족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공급이 줄어들면 또 집값이 오르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연구 기관들은 거래가 줄고 이러면서 집값 하락 국면도 있겠지만 결국 이 공급 부족 문제가 아파트 값 좀 유지를 시켜주겠다 상승으로 것이다. 약간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지켜본 거죠. 저는 이 전망하시는 분들이 더 궁금해요. 집값 하락을 전망한 분들도 계시다고. 제가 지금 무주택자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정말 솔깃한데 집값 전망 하락 이유는 뭔가요? 네, 집값 하락 무주택자 분들 경우는 조금 바라고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집값 하락 전망이 상승 전망보다는 조금 더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아주 빅뉴스네요. 네, 먼저 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수도권 집값은 1%, 지방의 경우는 3% 정도 하락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 이유로는 대출 규제를 좀 꼽았는데요.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이 경직되고 요즘 저희 경제가 좋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경제 둔화가 되고 그리고 고금리가 지금 금리 인상은 멈췄지만 여전히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습니다. 위험한 상황이긴 한데 사실 좀 규제도 되게 강화됐다고 들었거든요. 아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수도권은 좀 1%면 사실 별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했는데 지방은 3%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셨네요. 그래서 좀 교보증권 리포트에서 더 좀 파격적인 내용이 나왔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최대 30%까지 빠질 네. 것으로 예상했다고요. 네, 이 교보증권의 2024 부동산 전망 리포트가 정말 뭐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깜짝 놀랄 리포트만큼 정말 파급력이 그죠, 조금 파격적이네요. 있었거든요. 30%. 그리고 좀 충격적인 게 장기적으로는 최대 30% 그리고 뭐 최고점이라고 하죠.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최고점을 찍었던 당시 기준으로 보면 네. 최대 50%까지 하방 압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최대 50%까지 하방 압력이 있다고 하신 거면 만약에 30억짜리 집이면 15억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소리예요? 네, 사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기회가. 근데 집주인분들은 좀 당황스러우실 좀 수치긴 한데 이유가 뭔가요? 네, 이유로는 가계 대출을 가장 크게 뽑았습니다. 그 아까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집을 살 경우 현금으로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대출을 받으시죠. 많이 하는데 지금 고금리가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고 가계 대출이 정말 위험한 수준까지 오른 것은 조금 부정하지 못할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이 가계 대출을 정말 위험한 수준까지 올랐다며 좀 관리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꼽을 정도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좀 은행 총재께서도 또 언급한 좀 이례적인 발언이었는데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가계대출 관리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DSR 강화뿐만 아니라 DSR이 작년부터 굉장히 강화가 됐는데 새로운 스트레스 DSR이라는 것도 도입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도입이 될 스트레스 예정인데요. DSR은 처음 들어보는데 그 뭐예요? 스트레스 DSR? 네, 쉽게 말씀드리면 DSR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DSR은 뭐 기본적인 금리 기반으로 자기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정하는 것인데 여기에 가상금리를 좀 더하게 됩니다. 더 빡세지네요. 네, 금리에서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가상금리를 더 붙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통 내 DSR이 안전한 수준이면 4억 정도가 나왔다면 이제는 뭐 3억 6천, 7천 정도로 이제 대출금이 깎이게 되는 거죠. 이런 하락 전망이 있는 반면 좀 보합세를 예상한 곳도 있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뭔가요? 네, 보합세를 NH투자증권은 약간의 보합세를 조금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 하락한다는 의견이 좀 더 맞다고 보는데 좀 이런 약간의 단서를 하나 달았거든요. NH투자증권은 약보합세를 보일 것을 내다봤습니다. 뭐 강보합세면 아까 기준점에서 조금 위로 횡보를 한다는 뜻이고 약보합세면 조금 아래로 소폭으로 하락할 것이다, 움직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건데 그만큼 다양한 요인이 혼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네. 결국 하락할 것 같아도 상승 요인도 함께 벌어지기 때문에 계속 횡보를 한다는 뜻인데 전체적으로는 약보합세를 보이겠지만 서울이나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하는 지역도 있을 거라고 내다볼 봤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약보합세를 보이지만 서울과 수도권은 상승할 것이다. 하락에도 한 가지 변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뭔가요? 네, 집값 하락과 약보합세를 보인 뭐 세 가지 연구 기관을 말씀드렸는데 중요하게 변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변수가 바로 규제 완화입니다.
규제 완화가 또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규제가 많이 풀리긴 했는데 여전히 조금씩 남아 있거든요. 그 규제 완화가 예를 들어 가계 대출도 규제 완화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남아 있는 그런 지역 규제, 네. 지역 규제 같은 것도 예를 들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 저희가 작년 말부터 집값이 조금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올 초 1월에 대책이 나오면서 집값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거든요. 네. 집값 향방이. 그게 이유가 규제 완화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약간 떨어질만 하면 또 풀어주고 떨어질만 하면 좀 풀어주고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올해 초도 결국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나 그 규제 완화 때문에 집값이 다시 V자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이것처럼 내년에도 집값 하락이 너무나 급격히 떨어진다. 하지만 경제 둔화 때문에 조금 부동산을 살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결국 이 남은 규제들도 풀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풀게 되면 다시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단서를 조금 달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도 좀 재조명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 박상우 장관 후보자가 규제 완화를 조금 시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번 멘트를 알려드리면,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 입장을 갖고 시작하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보통 규제 완화를 하거나 규제 강화를 쪽 그렇죠. 이렇게 약간 양분의 성향이 있는데, 이렇게 규제를 완화를 하고 시장에 아예 가격을 맡겨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남아있는 규제를 규제가 완화하고 시장에 맡겨버리겠다는 뜻은 이미 개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약간 좀 모순되는 말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결국 그래서 규제를 완화를 하게 되면 매수세가 붙으면서 결국 집값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이런 변수까지 조금 챙겨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박 장관 후보자가 제일 주목한 게 아까 또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공급 부족 문제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고 네.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주목을 많이 했습니다. 뭐 재건축을 풀어주시나요? 네, 그것도 똑같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사를 하셨는데, 안 좋은 신호들이 보이면서 집값이 하락하는 건 맞는데 조만간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를 조기에 착수하겠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빨리 공급을 한다면 3년 혹은 4년 후에 공급 부족 문제로 집값이 좀 쉽게 얘기하면 급등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저 같은 무주택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개인적으로 부동산 공부를 계속하면서 자기만의 기준을 설정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이죠? 집값 하락과 상승이 동시에 조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집값이 하락하는 국면에 들어왔고 어느 정도 수준에 떨어지면, 예를 들어 나는 최고점 대비 20% 30%가 내 기준점으로는 내가 대출을 땡겨서 충분히 집을 살 여유가 되고, 그러고 이게 나에게 하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 사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또 이거는 너무 크게 떨어질 거다라는 자기 기준이 좀 있으면, 그러면 좀 2년 정도 전세나 월세에 사시면서 뭐 청약을 준비하신다던가 다시 관망세로 좀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네요. 역시 모든 투자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내년 또 부동산 시장 전망을 또 한 번 이렇게 훅 훑어봤는데, 제가 찾아보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릴 이런 전망들을 한 번에 모아서 또 소개해주니까 되게 유익한 시간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또 재밌는 증권 소식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성투하는 그날까지 이제 저희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성투하세요. 안녕.